오늘 장에 봐야 할 것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립니다. 체크인 스탁이고요.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증시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증시 이 주도하는 종목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돌아가면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제자리 걸음 양상을 혹은 약간은 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서 종목군별 순환매 양상, 이것을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접목시켜 볼 수 있을지,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안 봤던 종목 가운데 또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미증시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네, 미증시 아시겠지만 조정 이후에 오래간만에 이제 반등을 보였는데, 반등을 보였던 S&P 500 대형주 내에서 상승률 1, 2, 3, 4위를 제가 쭉 한번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네, 그래서 한번 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는 3개만 준비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3M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20% 급등하면서 또 연중 최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5년으로 이것을 늘려보면 전체적인 추이는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S&P 500에서 상승률 상위 1위 종목이었는데요. 차트의 모습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모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양상.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게 페인트 회사, 화학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거의 소외되어 있다가 실적 발표를 또 공교롭게 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3M도 실적 발표로 급등했고 모크 인더스트리도 실적 발표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종목인데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엔터 쪽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거의 주가의 반등이 없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굉장히 강했고요. 4위가 누구냐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입니다.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안 좋은 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의 계속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막 상한가 가고 역사상 최고가 갈 때 계속 내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전일 11% 이상의 급등을 보이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위 한 10개 종목군들을 보면 다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미국 시장에서 주요 종목군들 중에 상승률이 강했던 것은 최근에 주가 별로 오른 것 없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대대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미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처럼 인덱스가 아니죠. 우리는 시가총액 전체를 곱해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주가하고 시가총액 전체를 곱해서 그걸 인덱스화한 게 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 무조건 올라야 지수가 오르지만 다우존스 지수나 S&P 같은 지수는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주가가 높은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지수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견조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여기에도 가중치가 있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중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시가총액을 온전히 다 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좀 더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방향성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빅세븐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또 빅세븐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수의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해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 시장도 다시 반도체 위주의 소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돌아오려면 빅세븐이 결국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버티면서 일단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 박스권으로 좀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결국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소위 그 M7이 다시 강하게 움직여야 우리 시장의 주요 주도 종목군들도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지수를 다시 정고점을 넘기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빅세븐의 실적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국내 지수의 추가 하락을 좀 방어해 줄 만한 요인으로는 보되 대신 국내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 소외
소외주들이 막 바닥에서 오르고 지수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우리는 일단 지수를 끌어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라 상위 종목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한국전력 이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포스코 정도일 텐데 포스코하고 한국전력이 급등해도 우리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낮아서 지수를 견인하는 힘은 작죠. 그래서 그런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 종목 중에서 소위 이제 주가가 안 좋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도 별로 없다는 게 또 함정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크 인더스트리나 3M 같은 경우가 그렇게 또 실적이 크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이나 이익이나 둘 중 하나가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넘으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일종의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소외된 종목의 쏠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내 증시하게 아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의 이런 현상, 우리 증시 추가 하락은 조금은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서 은행주 많이 주목하지 않을 때도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주 좀 좋게 보인다.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급등이 나왔던 시절은 아니어서 계속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나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지난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많이 썼고 또 급등이 나와서 예전과는 좀 놓여있는 위치가 다른 상황인데요. 은행주 지난 금요일의 흐름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조선주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의 신고가 종목인 은행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지주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15%에서 20%,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면 한 20% 정도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보단 눌림목에서 사는 게 좋은데, 이들 종목의 상승이 나타난 이유가 지난주는 조금 명확했죠.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강한 주주환원책,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원했던 건 배당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많이 바랬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그동안 또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같이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신고가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가장 상승폭이 컸던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거래 증가와 함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대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해당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들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시브 같은 경우는 올라간 만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줄여서 그렇지 않아도 수급이 더 타이트해졌는데 인덱스는 어쨌든 시총이 늘었으니까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수급이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증가하고 주주환원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항상 그렇듯이 수급이 따라붙으면 약간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 갑자기 너무 이제 급등한다면 조금 경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번 급등한 이후에 다시 좀 일정 부분의 조정을 주고 또 수급은 여전히 견조하게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저는 여전히 이런 금융주, 대형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은 여전히 15에서 한 20 정도 예전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들의 전반적인 이익 상승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끝날 만한 요소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PF라든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크레딧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반기에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저가 있는 종목이요? 아니면 밸류상 저가요? 아니면 조정시 매수 어떤 건가요? 조정시 매수고요.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금융과 신한지주가 지난주 말에 뭔가 이제 재료들이 발표가 되면서 더 급등세를 보였지만 일단 이끌어왔던 대표 종목은 KB금융,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끌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밸류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뭐 주요 어떤 대주주가 있어서 대주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뭐 최근 추이가 전반적으로 한 5일선, 뭐 11선 정도의 아주 짧은 이평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신규 매수를 한다면 그 정도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사이에 삼성생명 껴있는데 보험주도 동일한 시각이시고요. 보험주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정도가 충분히 지금 밸류업에서는 그 해당 대상 종목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이기도 하면서 또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금리가 지금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보유 자산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들도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 트레이딩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만약에 환경이 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기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PF와 관련된 그런 영향도 분산되어 있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전히 괜찮은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차트를 보니까 거의 역사적 신고가 근처 아니면 뭐 밴드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영역이라서 지금 밸류 괜찮을까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싸네요. 네, 뭐 이들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시장 평균이 뭐 PB 기준으로 한 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왔는데 네. 뭐 이들 종목은 여전히 뭐 올라봐야 0.6배 뭐 이 정도 수준 내외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뭐 가격 기준으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보험주가 뭐 PB 개념이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오긴 왔는데 뭐 4대 금융지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밸류가 부담스러운 종목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나오는 뉴스들,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 은행권 그리고 또 보험 쪽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글로벌 환시에서 가장 핫한 통화는 엔화입니다. NK 트레이드가 정말 마무리가 될 것인가. 특히나 이번 주에 슈퍼 금리 결정 위크를 앞두고서 더욱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원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뭐 1,400원은 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빠르게 안정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엔화는 조금 다르죠.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지금 엔화의 움직임은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 혹은 전반적으로 취해왔던 그 양적 완화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일방적으로 갔던 엔화 약세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렇게 조금 흘러가면서 지금 엔화는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왔는데 원화는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물론 원화는 엔화뿐 아니라 위안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위안화의 움직임에도 일부 연동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처럼 상대적으로 이 달러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달러가 보강되는 상황이니까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가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화의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조금 불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원화가 일단 안정되는지 여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빠르게 내려가면서 뭐 1,300원도 깨는 그런 강력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주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엔화 정도의 속도만으로도 좀 내려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350원, 1,350원이나 1,300원 사이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뭐 그 수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이번에 FOMC의 결정, 아무래도 FOMC 결정보다는 코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자회견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BOJ가 정말 이번에는 액션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환율에 약간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FOMC와 더불어서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런 변수가 놓여 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1,300원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뭔가 위나 아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면 1,4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뺄 정도의 리스크가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 뭐 1,370원, 80원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낮은데 이번 달 말, 즉 FOMC와 BOJ가 겹치는 그 수목을 기점으로 해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일단 방향은 위보다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1,380원을 크게 하향 이탈해서 조금은 뭐 가속을 붙이는 것이 일단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격하게 뭐 하루에 1%씩 내려가는 건 이건 좀 뭔가 위험하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뭐 하루에 뭐 0.2, 0.3 정도씩 뭐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좁은 움직임이지만 원화가 일단 좀 강세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수급, 주식 수급에도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 쪽으로 좀 뭔가 돈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뭔가 좀 리스키해 보이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쪽으로 베팅을 바꾸고 있다라는 판단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보다는 소폭의 강세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엔화의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수목을 기점으로 해서 1,38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날지 여부가 국내 증시에는 일단 중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환율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별로는 또 환시에 영향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뭐 1,400원 근처 간다 했을 때는 미국에 수출하는 소비재 쪽 그때 뭐 날개를 달았었고 최근에 이렇게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 산업별로도 영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게다가 또 엔저가 끝난다면은 우리와 일본 간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은 수혜를 또 볼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던데 눈에 띄는 산업들 좀 나눠서 보자면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구도로 보면 수출주, 내수주 이렇게 뭐 단순하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원화 강세로 뭐 아주 심각하게 가게 되면 수출주에 타격이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제한적인 수준의 원화 강세 정도라면 뭐 제가 보기에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뭐 급격하게 뭐 꺾이지 않는 이상 뭐 큰 이상이 있을 수 없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환율 효과보다는 실제적으로 뭔가 실적이 예상치만큼밖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게 하향되고 있다라는 것. 미국 시장에 또 대형 자동차 종목군들이 크게 꺾이면서 그와 관련된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봐서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뭐 자동차 판매량이 좀 더 중요하다.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됐을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 쪽에 좀 더 모멘텀에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1,350원 아래까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뭐 8월 달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뭐 금융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내수주들 중에서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일단 그 백화점, 그 다음에 뭐 유통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원화가 올라갔을 때 별로 그렇게 호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단 내수주 쪽으로 뭔가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분위기가 환율로 인해서 일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다만 그 진폭이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화부채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실적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항공주 같은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뭐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50원까지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이느냐, 그 다음에 너무 가속도를 붙이면서 또 일방적 원화 강세로 가느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제는 원화가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강세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원달러 환율 동향, 이 환시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